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프레스룸 진행을 맡게 된 김태일입니다. 새마음 새기분으로 프레스룸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리고 우리 최은미, 유호정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오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가죠. 프레스나우에서 최은미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가장 핫한 뉴스 프레스 나옵니다. 고 이건희 회장 입관식이 오늘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 진행됐습니다. 상주인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부터 재개되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이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법사위 종합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고 발표한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석했는데 잠시 후 이 소식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오늘 처음 시행됐습니다. 소집 대상 63명은 3주간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합숙 복무하며 교정관리 같은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만 62세부터 69세까지 대상으로 하는 독감 예방접종이 예정대로 실시됩니다. 최근 독감 접종 이후 잇따라 사망 사례가 신고되면서 중단 여부가 검토됐지만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낮다며 정부가 접종을 계속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겁니다. 주민들에게 접종 보류를 권고했던 서울 영등포구 등 일부 지자체도 오늘부터 접종을 재개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핫한 뉴스 프레스 나우였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프레스콕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삼성병원에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영수 기자, 오늘 오전에 입관식이 진행이 됐나요? 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인의 입관식은 오전 9시부터 진행됐는데요. 전날부터 빈소를 지킨 상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참석했습니다. 입관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삼성 전 현직 사장단의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고인의 최측근이었던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시작으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권호연 삼성 고문 등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양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고인과의 생전 인연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늘 보잘것없는 저에게, 배움이 짧은 저에게 거지근성으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서. 네, 삼성 사장단 조문 오전에 진행이 됐고 그럼 정재계 인사들 조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앞서 어젯밤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빈소를 찾았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문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잠시 뒤 빈소를 찾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에서는 그룹 총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박영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등이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장례식장 내부에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있어 조문객들은 대부분 오래 머물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장례는 4일장으로 치러지고 발인은 오는 28일입니다. 장지는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안에 있는 삼성 선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상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한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은둔의 경영인으로 불렸지만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수많은 어록도 남겼습니다. 온신의 힘을 다하여 그 소임을
수행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취임 일성으로 초인류를 내걸었던 이 회장은 27년간 위기를 끊임없는 변화로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1993년 아직도 회자되는 프랑크푸르트의 선언의 핵심은 양에서 진로의 변화, 품질 경영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럼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인재사랑도 남달랐습니다. 천재 한 명이 수십만 직원을 먹여 살린다는 신념도 확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 기술개발력, 교육과 같이 깔려 있지만 인재들을 더 천재화시켜서 키워야죠. 그리고 삼성이 인류 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위기의식을 앞세운 경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요 앞으로 몇 년, 10년 사이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뒤지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2014년 이건희 회장의 쓰러지기 전 마지막 신년사 역시 시대에 안 맞는 관행은 벌이라는 일침이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어록,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자,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라는 게 이건희 회장 측의 이 설명입니다. 자, 최은미 기자. 이 장례 절차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례 절차는 들으셨지만 앞서 서영수 기자 얘기했듯이 4일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내일, 모레 해서 2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지는 이제 용인에 있는 삼성 선영으로 치러질 계획인데요. 오늘 아침에 입관식이 있었는데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볼 만한 건 원불교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원불교에 굉장히 독실한 신자였던 걸로 알려지는데요. 이 아내인 홍라의 여사, 그 처가 쪽이 이제 원불교를 믿고 있었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같이 원불교를 함께 믿으면서 굉장히 신앙 활동을 열심히 했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부 조문은 사양을 한다고 가족장으로 치른다라고 밝혔지만 어제부터 사실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끊이지 않았고요. 오늘 아침에 가장 처음 조문을 한 건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이었습니다. 그 살아생전에 굉장히 밀접하게 보좌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 장충기 사장이 가장 처음으로 오늘 아침에 조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현직 사장들, 그리고 전직 사장들, 그리고 이 회장의 조카인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이런 분들도 다녀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12시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녀가면서 또 이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유호준 기자,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14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제 쓰러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6년 5개월간 투병 생활을 했는데 이게 병세가 갑자기 악화된 거예요? 네, 병원 관계자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2014년에 쓰러진 이후에 한 6개월 후부터는 좀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됐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심장 기능을 포함해서 신체 기능은 정상을 회복해서 이후부터 치료를 받아왔고 특히나 자가호흡은 물론 휠체어 운동 등 이런 재활 치료까지 받아오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 4일간, 그러니까 한 목요일부터 좀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78세 고령인 만큼 이 회복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병세가 목요일부터 악화가 되면서 신장 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부인 홍라희 여사 등은 이 회장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빈소가 마련되자마자 그 이재용 부회장의 사촌이죠.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가장 먼저 조문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영걸 대표님. 예. 사실 보면 이제 고 이맹희 전 회장 그리고 동생인 이건희 회장 이 상속 문제 가지고 좀 송사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싸웠죠. 예, 이맹희 회장이 원래 상속자잖아요, 맞이.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병철 선대회장하고 같이 공동 경영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비료 사건 이후에 이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셋째 동생한테 어떻게 보면 그룹을 넘겨준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말하면 태종 아들이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셋 있었잖아요. 첫째, 둘째 빼고 셋째 충녕대군 세종대왕을 왕위로 임명했잖아요. 양녕대군이 평생 떠돌아다녔잖아요. 네. 효령대군 둘째 아들은 머리 깎고 절로 가고 그렇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상처가 컸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그 감정이 굉장히 기복이 컸는데 첫 번째 나타난 게 이제 95년에 CJ그룹이 삼성그룹으로서 독립할 때 삼성그룹에서 재무팀장이나 이 CEO들을 파견해가지고 접수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 큰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 집 옆에 이재현 회장 집이 있었는데 CCTV 감시 카메라 달아놓고 집을 감시한다 해서 그렇죠. 네.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2012년에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그 삼성에서 미행하는 또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또 시끄러웠고 또 2012년에 이맹희 회장이 나이가 많이 들으셨죠.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12년에 동생한테 1조 원 내놔라고 소송을 해요. 1심, 2심 패소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이맹희 회장 2015년 8월에 베이징에서 이제 별세하셨는데 그럴 정도로 형제 간의 분쟁 마찰이 굉장히 심했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재현 회장이 그 삼촌, 이건희 삼촌 돌아가시니까 맨 먼저 장례식장 준비도 잘 안 되는데 맨 먼저 가서 1시간 반 이상 기다리다가 그 조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 때에 와서는 분쟁을 많이 했지만 사촌으로 내려와서 제자 돌림, 경주시 제자 돌림에 와서는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자.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손을 잡았다고 볼 수 있죠. 지난번에 이재현 회장이 재판받을 때도 이 이재용 회장이 그 탄원서를 써주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상당히 이제는 우리 시대는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의 벽을 넘자 이렇게 손을 잡았다고 봐야죠. 이재현 회장이 조문을 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작은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이맹희 전 회장 그리고 이건희 회장 이 송사가 이 3대에서는 어떻게 좀 화해 무드로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현미 기자. 정치권에서도 조문이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전까지 정치권 인사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이 현장을, 조문 현장을 찾고 있는데요. 빈소를 찾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가장 먼저 이재용 부회장이 상주거든요. 상주가 직접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부터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방문했던 정계 인사들 그리고 재계 인사들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한 시대의 별이신데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인사만 했고요. 이제 이재용 회장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이 아니셨을까? 영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7년 재임 기간이 저의 30년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배움이 짧은 저에게 거지근성으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서.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까지 이 정치계에서 조문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뒤 2시에는 김종인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조문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게 노영민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와 조화를 들고 이제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을 좀 한번 보시면 한국 재계의 상징이신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깊이 애도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시작이 됐고요. 이건희 회장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한국 대표 기업으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런 어떤 좀 이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또 하나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지금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경제계 인사의 조문에 직접 간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통은 이제 경제계 인사의 조문 때는 이제 정책실장이 주로 방문을 했었고요. 노영민 실장이 직접 조문한 거는 백선엽 장군과 박원순 시장 그리고 이희호 여사 장례 이때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에 직접 노영민 비서실장이 찾아갔다라는 건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이제 좀 볼 수 있는, 비춰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 자막에 저희 정의선 부회장으로 나갔는데 정의선 회장으로 좀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그 과거에 보면 뭐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별세라든지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라든지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제 주요 경제계 인사들의 빈소에는 항상 뭐 조문을 보내고 화환을 보내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번에 이건희 회장 빈소에도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그런 의미로 이제 화환이 간 거겠죠. 그렇죠. 조화를 이제 보낸 거죠. 화는 아니고요. 그렇죠. 일단 지금 대통령이 바로 첫날에 이제 이 실장을 보내서 의미를 굉장히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재계의 대표다, 상징이다. 네. 그리고 그 한국의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제 산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을 일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이 반도체라는 걸 뭐 말도 듣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맞아요, 네. 그 당시에 거기에 집중적인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 반도체라는 게 지금은 거의 석유와 같은 필수 불가결한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어디에나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집중 투자해서 지금의 이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한국 경제 어떤 토대를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도 실장을 바로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한 위로 위족들에게 한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전의 삶에도 참 많은 얘기들이 회자가 돼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유호정 기자 발제에서 나왔지만 농담 아니라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봐. 뭐 이런 얘기가 아직도 이제 귓가에 맴드는데 최현미 기자. 이 얘기 말고도 이건희 회장의 어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록이 굉장히 많고요. 주로 1990년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 이제 어록이 주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 어록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굵직한 어떤 그런 고비 때마다 사장단을 다 독일로 불러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걸로 유명한데요. 잘해봐야 1.56까지 갈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지금 변하지 않으면 잘하면 1.56고 1유로는 우리가 절대 못 간다. 내가 말해서 절대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이 아닌데 인류는 절대 못 간다라면서 지금 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도 했고요.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라. 극단적으로 농담이 아니라 마누라랑 자식 빼곤 다 바꿔라라는 얘기도 했었고 정치권에도 쓴소리를 했었어요. 지금 막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뭐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고 행정조직은 3류고 기업은 2류다. 언제 1류 갈 거냐라면서 이제 기업을 채찍질하면서 정치와 행정조직, 관료 조직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희 회장 하면은 이 스포츠 쪽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평창올림픽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큰 공을 세웠잖아요. 유호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세계에서 8번째로 동계와 하계 모두 개최한 나라가 됐죠. 당시에 이 유치가 확정된 이후의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전부 날들어 수고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거고 유치위원회 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나는 아직 조금만 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기는 다행이다 생각해요. 이렇게 정말 이런 날이 올지 너무 기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자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이 회장이 본인의 역할은 굉장히 작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 IOC 위원 자격으로 이 동료 위원들을 1대1로 만나서 물밑 접촉을 통해서 설득 작업을 했고요. 그렇죠. 이때 당시 이 회장이 불편한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득을 위해서 1년 반 동안 해외 출장은 나간 일수만 170일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 세계를 누빈 거리가 지구 5바퀴를 돌고도 남는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정작 그 공은 함께 했던 김연아 선수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리는 모습이었죠.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저 사진이 이제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유치단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만찬을 가지는 자리였는데 지금 보시면 이 회장이 김연아 선수를 이렇게 앞으로 내세우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그렇죠, 또 화제가 맞아요.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이 화제가 되자 김연아 선수가 이 관련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누가 내 팔을 끌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에 본인을 배려해 주느라고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했던 건 기억이 난다. 다들 고생하셨는데 나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했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소시적에 레슬링 선수로도 활약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 레슬링협회 회장도 맡기도 했는데 지인들도 당시에 이제 이건희 회장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지인들이 전하는 이건희 회장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힘이 장세, 힘이. 예. 그래서 오직 하면 우리가 이제 배꼽이라고 별명을 줬어요. 시합은 레슬링 시합, 전국 최전 예선인이 전국 선수권대인이 이 친구가 저기 선수로 나갔죠. 아, 상도 찼죠. 아, 잘했어요. 하여튼. 단엔 있어요. 요거 이건희. 어디. 이건희. 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왜 없나 이게? 여보세요? 선생님께서 담임하실 때 기억나세요? 이렇게 회장님. 기억이 다 생생하죠. 뭐라고 써주셨었어요 그때? 명랑하면서 침착하고, 그다음에 충고가 필요 없고. 어렸을 때고 레슬링 하는 애들 힘 좋고 그러니까 끝나면 그 시장 바닥에 가서 이건희 회장도 그냥 같이 맛있다고 한 그릇씩 다 먹고. 자, 윤 대표님. 네. 이 만능 스포츠맨 이건희 이런 스포츠 사랑이 평창올림픽 유치에 정말 공을 많이 쓴 그런 이유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레슬링에 계속 관계가 돼서 1982년 그때 그렇죠. 레슬링 선수단 격려하기도 하고 그때 86년에 그 회장도 맡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재벌 2세가 레슬링 운동한다는 게 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오잖아요. 그렇죠. 네. 예, 굉장히 거친.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병철 선대회장이 자녀 교육을 좀 거칠게 좀 내몰고 서민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친구들도 놀러 와서 같이 밥 먹고 뭐 이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건희 회장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3년간 일본에 조기 유학 갔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시절에 조기 유학을 일본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네. 또 그 시절에는 저 레슬링이 저희들도 어릴 때 매일 TV에 뭐 영화 대한뉴스에 나오는 게 레슬링만 나왔어요. 그렇지, 맞아요. 네. 김일 선수가 시컨 두드러 막다가 나중에 헤딩으로 적을 박치기로 완전히 박치기로 제압하는 거. 근데 그 김일 선수의 스승이 역도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에서 유명한 레슬링 선수고 나중에 야쿠자한테 뭐 피살 당합니다만은 그 외로운 때 초등학교 때 유학 가서 외로울 때 그 열심히 본 게 이 역도산 선수의 레슬링이죠. 네네. 그러니까 갔다 와서도 서울 4대 부고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아무래도 일본에서 초등학교 다니다 그러니까 좀 외롭기도 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레슬링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평창 올림픽에 유치에 또 이게 IOC 위원되면서 주역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평창 올림픽도 주역이지만은 더 큰 게 있습니다. 뭐 어떤 서울 올림픽이요. 서울 올림픽 때도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때 정주영 회장도 뛰고 우리 재계가 그때는 총 출동해서 뛰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스포츠 외교가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거 아니다.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성각자가 돼서 자기 재산도 많이 헌납하면서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매니아로도 또 되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최현미 기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삼성자동차는 조금 아픈 손가락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게 이제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자동차 사랑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1987년에 회장으로 취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1997년에 자신이 낸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난 즉흥적으로 자동차 사업 시작한 거 아니다 라면서 10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연구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취임할 때부터 자동차 사업만큼은 내가 꼭 해보겠다라고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 실제로 애착을 가지고 자동차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부산의 공장도 그럴듯하게 만들었고 자동차 처음 만든 자동차 지금 이제 알려진 SM5죠. 그렇죠.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잘 만들었는데 단가가 그만큼 매겨지질 못하다 보니까 한 대 팔 때마다 150만 원씩 손해가 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때마침 그때 IMF 위기까지 오면서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르노 삼성 르노 당시 프랑스 회사를 넘기고 이제 자동차 사업에 실패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자동차 사랑만큼은 그 이후에도 사실 계속됐습니다. 이 회장이 2009년에 한번 언론에 포착이 된 적이 있는데 2009년에 에버랜드 안에 경주장이 있어요. 자동차 경주장. 맞아요. 네네. 저기서 자신의 차량, 수입차를 타고 홀로 레이싱 아주 신나게 즐기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업을 접은 이후에도 자동차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는 못했구나라는 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계기가 됐고요. 또 하나 조금 의미 있는 자료가 있는데 5년 전 국토교통부 자료인데요. 5년 전이니까 아마 이 회장이 이제 제가 병상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제 좀 많이 건강이 안 좋아지기 전 그때를 기준으로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1억 원 이상 수입차가요. 몇 대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차. 글쎄요. 뭐 한 100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100대가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124대. 본인 혼자 소유하고 있는 수입차가 124대였다고 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477억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제일 비싼 차가 부가티 베이론이라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26억짜리라고 하는데 이게 26억짜리 차가 있어요? 예, 그런가 봅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지 처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많은 차량을 100대 넘는 차량을 혼자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자동차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각별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26억이 넘는 차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 차량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유호정 기자. 제가 알기로는 이건희 회장이 반려견하고 이게 찍은 사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어요? 네, 이 선대 이병철 회장 부부가 이 사업을 키우느라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좀 친가에 맡겨졌고 초등학교도 5번이나 전학을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5학년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갈 만큼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좀 외롭게 지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장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개와 좋은 친구가 됐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반려견 사랑이 싹트는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가장 사랑했던 개로 1986년에 키우기 시작했던 벤지라는 요크셔 테리어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개가 한 10년 동안 살다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새로운 포메라니안을 새로 입양을 하는데 그 포메에게 똑같이 벤지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만큼 이제 벤지에 대한 사랑이 높았던 거죠. 이 포메라니안 역시 한 16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이후에 당시 보관한 체세포로 2017년에 복제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제를 할 만큼 이 회장의 반려견 사랑이 굉장히 특출났다는 거. 그리고 한때 한남동 집에서 수십 마리의 개를 키워서 주변 사람들이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라는 민원에 이 모든 개들을 에버랜드에 옮겨뒀다라는 일화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이 애완견 200마리를 키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버랜드로 옮겼다고 하는데 김 교수님. 지금 삼성이 이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내견 조이하고 함께 이제 본회의장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이 회장의 반려견 사랑이 이런 부분까지 좀 미치는 거지 않을까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진화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로우니까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굉장히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벤지라는 이름이 뭐냐면 1986년에 처음 이렇게 하지만 76년에 벤지라는 강아지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름을 정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강아지에 대한 사랑, 개에 대한 사랑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그 안내견 그렇죠. 이런 걸로 이제 진화해가지고 지금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 그 혜택을 받고 그 강아지가 안내견이 사실상 이제 의정 활동을 지금 돕고 있는 이게 긍정적인 어떤 진화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제 안내견 학교에 취재를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유일한 안내견 맞아요. 그 사업을 하는 그 사업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윤 대표님, 네.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별세를 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상속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상속세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용 회장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여러 가지도 상속세 비중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 재벌들이 왜 대부분 한 번씩 재판 다 받는 게 상속세가 현실적으로는 50%에다가 경영권까지 하면은 20% 할증되니까 60%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만큼 내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여러 가지 편법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도 하게 되는데 우선 이재용 회장이 이 자녀들이 상속하려면 이건희 회장이 지금 갖고 있는 게 18조 정도 갖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2.88%, 그리고 삼성생명이 20.76%, 이 18조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60%니까 10조 원을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10조 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뭐 당장 낼 필요는 없고 우선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분할 뭐 해서 국세청에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지주회사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갖고 있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갖고 있고 삼성생명은 또 삼성전자, 제일 알짜배기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지금 보험법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생명 주식 갖고 있는 게 8.5%인데 이거를 보험 3% 룰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 시장에 내놓을 때 반응하고 시장에 내놓을 때 경영권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굉장한 변수가 많이 되고 그런 얘기도 있죠. 이건희 회장이 아들 하나 딸 둘이 아니고 아들만 셋이었으면은 경영권이 조금 더 나눠주기 쉬웠을 텐데 외아들한테 집중해서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이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그때 구본모 회장한테 이제 9천여억 원 상속받아서 상속세를 분납한다 그러는데 이게 상속세 분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럼 뭐 5년간 먼저 이제 6분의 1 내고 나머지는 5분의 1씩 5년간 내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기업을 팔아도 당장에 환수가 안 되잖아요. 그걸 만약에 10조 원을 지금 당장 내놔 하면 어떡하겠어요? 주식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이 비중이 그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한 30%,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의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 주식이 일부만 시장에 나온다. 그러면 주식이 대폭락이 되는 거죠. 반대로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이 나서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럼 주식시장은 또 굉장히 또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식시장이 지금 아주 예민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유호정 기자, 이 이건희 회장이 뭐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딸 사랑이 상당히 각별하죠. 네, 각별한 딸 사랑으로 유명을 하죠.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했는데 이 지난 2010년 모습입니다. 이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딸의 손을 꼭 잡고 이 행사에서 부스를 둘러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이 회장이 이번에 우리 딸들을 광고해야겠다라는 말을 남겨서 이 각별한 딸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맏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 외모부터 좀 강한 경영 스타일까지 좀 이 회장과 똑 닮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둘째 딸 이서연 이사장은 패션을 전공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2018년에는 삼성물산 사장에서 물러나서 복지재단을 현재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두 딸이라고 했지만 원래 막내딸 윤영 씨가 있었죠. 2005년에 미국 유학 도중에 이제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이건희 회장의 좀 가슴에 한이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윤영 씨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윤영 씨 사고 이후에 좀 이건희 회장의 딸 사랑이 더 각별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 교수님, 이 상속 과정에서 이 두 딸들의 뭐 계열 분리라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가능성이 아니라 그 길로 가겠죠. 뭐 선대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사망한 이후에 이건희 씨에게 사실은 그룹을 맡길 때도 신세계 뭐 이명희 씨 해가지고 뭐 조선호텔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계열 분리가 여기서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이부진 씨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맡아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계열 분리가 될 거고 계승 이제 경영권 승계 요 과정이 에서 어떻게 더 유리한가 뭐 그걸 판단해 가지고 아마 그룹 차원에서 계열 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현미 기자, 오늘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 있잖아요. 상중인데 출석했어요? 아니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그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이 재개되는 첫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이재용 부회장만큼은 이번 공판 준비 기일 오늘 이 심리에 꼭 필요하니까 꼭 참석을 해달라라고 사전에 요청을 보냈다고 해요. 꼭 출석을 해달라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 부고 소식이 전해졌고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장남으로서 상주로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 만큼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고 하고요. 이게 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만약에 재판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꼭 필요하다,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예 공판 준비 기일 날짜를 다시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